안녕하세요. 서울백선생TV 정미라 외래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백병원 성형외과 이진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래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데 네. 저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자료를 네, 봤는데 네. 이게 실제 케이스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여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좀 실제 케이스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장면이 시청자들이 좀 시청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자극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오늘 제가 좀 어떤 질환보다는 우리가 현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다쳐서 생기는 상처에 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네. 그 상처는 흔히 말하면 나중에 흉터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 일상생활의 요즘 사회에서 흉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피라이트처럼 말 남긴 건데요. 상처는 흉터를 남긴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가죽, 네. 남기듯이 우리 신체 부위에 상처가 남게 되면 흔적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흉터라는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정도에 차이 상관없이 흉터가 남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체 노출 부위, 특히 안면, 얼굴, 그리고 뭐 하반신, 네. 반바지 입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신체 노출 부위에 흉터로 생겨가지고 뭐 어떤 분에게는 자존감이 저하가 돼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사회에서는 흉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처는 흉터를 남긴다는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나중에 상처가 우리 신체 부위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의학적인 지식을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신체 부위에는 피부가 있고 질 바깥쪽에 피부가 있고 밑에 보면 근육이 있고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상에 보면은 이제 피부의 구조만 도식한 그림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찰가상이 생기게 되면 벗겨지잖아요. 이게 이제 표피층이 벗겨지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 층이 표피층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진피층, 우리 피부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진피층 크게 두 층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처의 종류는 피부에 국한돼서 설명하자면 표피만 손상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진피층까지 깊은 상처를 같이 받는 경우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의 이제 역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제일 위에 있는 표피층하고 진피층하고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깥에 있는 표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뭐 방사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그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분, 전해질이라든지 체액 손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피층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피층에는 아까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샘, 땀샘, 털이 나는 모낭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모낭이나 기름샘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표피세포, 표피세포를 생성하게 하는 오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진피층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아까 같은 모낭이나 기름샘 같은 손실을 입으니까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처 종류에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처가 깊냐 덜 깊냐에 따라 가지고 진피층에 있는 아까 같은 기름샘이나 모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신체에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층, 하상이나 찰가상처럼 표피층만 주로 손상을 받게 되는 상처 같은 경우 재상피화, 표피가 재생되는 재상피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치유가 되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더 깊은 상처, 예를 들면 피부 개양 같이 욕창이라든지 피부 개양 같이 진피층 깊은 쪽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 수축이라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치유되는, 작아지면서 치유되는 그러한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섬유성 조직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쉽게 표현하자면 흉터살이 자라면서 치유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독립되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상처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돼서 치유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치유 과정 하나하나는 의학적으로 또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분리를 시켜 놓은 건데, 네네. 어떤 상처가 치유될 때는 저 세 가지 과정이 혼합이 돼서 치유가 돼 나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인 예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화상을 입어가 생긴 건데, 이게 이제 피부가 아까 말했던 표피층이랑 진피 일부분, 그 부분을 다루는 게 부분층 피부 손상이라고 하는 예를 설명드린 건데, 그래서 이런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표피가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되면서 치유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은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마찰 화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인쇄 롤러 기구에 손이 잠깐 들어가서 마찰하는 여러 예가 벗겨진 상처. 네. 그런 상처, 거기도 표피 손상과 일부분, 진피 일부분, 위해층 일부분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화상과 똑같이 준해가지고 표피가 재생이 되면서 치유가 되는 주 과정은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층 피부 손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주로 욕창? 이제 욕창 같은 네네. 경우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손상을 받는 경우인데, 이 압박 개양도 정도에 따라 가지고 4단계, 5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피부에 국한된 개양에서만 제가 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육층까지 손상을 받은 개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치유 과정으로 해서 치유가 잘 안 되죠. 피부에 국한돼서 네.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은 이런 개양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저만한 사이즈에서 건강한 살이 차면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흔히 말하는 사강이라는 죽은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건강한 살이 차가지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치유되는 과정이 아까 말했던 수축이라는 과정을 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흉터를 잃으면 피할 수는 없는데, 네. 상처가 생기면 흉터가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흉터의 최소화에는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처가 처음 발생했던 초기에 적절한 처치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혈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부종이나 감염 등 이런 걸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건 환자들이 직접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쳤을 때 초기에 병원 방문 직전에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는 방법은 좀 더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처가 생겨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제 치유 과정이 있는데, 이거 일종의 대표적인 게 드레싱이라고 하는 상처 소독이라는 과정인데요. 네. 이 드레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드레싱이요? 네. 아니요? 우리가 흔히 네. 우리가 사람이 네. 드레싱. 우리가 흔히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우리가 몸에서 땀도 나고 기름도 나오니까 때가 남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낸다 깨끗이 이런 건가? 씻으면서 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그러한 과정이라서 어. 드레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옷을 입는데, 옷을 상처도 입는다? 마찬가지. 상처가 나고 난 다음에
상처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이라든지 분비물이 건조돼서 생기는 딱지라든지 딱지가 두꺼워지면 시커멓게 박히는 가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처 치유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드레싱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저러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빨간 약, 네. 베타딘 바르고 베타딘, 네.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드레싱이라는 그 개념도 하나의 정확한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저는 딱지가 생겨야 이 음. 상처가 빨리 낫는 줄 알았어요. 아, 딱지도 근데 딱지 나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네. 부분층인 피부 손상을 받았을 네네. 때 나오는 얕은 딱지는 네. 괜찮습니다. 그대로 둬도 그거는 네네. 저절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진물이 말라가지고 두껍게 약간 두꺼운 딱지가 앉으면 그거는 네. 상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필요한 제거를 거죠.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해야겠네요. 그런 상처 같은 보통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뛰다가 정상적인 재생된 피부까지 같이 떨어질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치유 과정, 드레싱이라는 과정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네. 상처가 일정한 치료를 받으면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 치유가 되면 거기서 끝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치유가 되고 나면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흉터잖아요. 네. 그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걸 일반인 국민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가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흔히 우리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나 신장, 체중에 이런 게 성장을 하면서 변하잖아요. 네네. 흉터도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해요.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흉터 처음에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서 태어났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얘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지. 변하는 과정은 제가 좀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시간이 경과하면서 흉터는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변하니까 어떻게 눈에 잘 띄게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흉터가 나빠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럼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흉터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상처가 발생했던 초기랑 상처 치유받는 드레싱 과정을 겪어서 상처가 다 치유되고 흉터가 생겨서 성숙해질 때까지 네.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네. 단순한 한두 달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1년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흉터 관리는 정성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흉터 최소화에 이룰 수 있는 주 요인들 개괄적인 내용은 여기 방금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흉터의 이제 변화, 아까 흉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변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변해요. 특히 가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흉터 색깔, 초기 흉터 색깔은 일반적으로 보면 울긋불긋해요. 네. 상처가 붙을 때 원래 찰가상이나 하상은 되게 울긋불긋하고요. 우리 상처가 봉합한색은 그거보다 약간 어둡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붉은 균을 초기에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자연광선, 햇빛에 있는 자외선 B라는 영향을 받아서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가색소 침착되는 색깔이 건포도 색깔처럼 변해가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다 100%는 아니에요. 우리 특히 아시아 같이 유색 인종 같은 경우 한 90% 정도? 90% 정도는 색깔이 진해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예외적인 거는 성장 중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색소가 저색소 침착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골격이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격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 살도 같이 팽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게 되면서 흉터 폭이 넓어지면서
칼라 자체는 좀 옅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 소아들 같은 경우 빼고는 대체적으로 우리 성인들한테는 색소가 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나머지 하나는 촉감상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흉터가 다 치유되고 나면,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면 이렇게 촉감, 만졌을 때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랑 비교해서 해보면 딱딱해요. 딱딱한데 그 정도의 차이는 처음에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 켈로이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딱딱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하나는 좀 보기 흉하게 하는 주 요인인데, 그 흉터 있는 부위가 주변에 있는 피부 표면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 튀어오르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독립된 개념이긴 하지만 이 또한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돼서 변해 나간다는 거지. 어떤 데는 색소만 진해지고가 아니고 진한 딱딱한 살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환자 중에 흉터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매일매일 몰라요, 변하는 걸. 왜냐하면 하루하루 변하는 거는 차이를 느낄 수만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경과관찰하러 이렇게 인터뷰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매일매일 보니까 흉터 변하는 줄 잘 모르는데 네. 변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흉터 관리는 뭐 어떤 게 있나? 흉터는 흉터 관리하는 게 있고 흉터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네. 흉터 흔히 말하는 흉터 교정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흉터 교정술이라는 거는 차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일단 흉터 관리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흉터는 없어질 수는 없다, 이론상. 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내 눈에 아니면 주변 지인들 눈에 기존에 있는 흉터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흔적은 자세히 보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관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환자들한테 시행하고 있는 이제 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외선 차단제. 보통 이제 요즘은 그 예전보다 더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자외선 B만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선크림이 많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외선 A, 주로 실내 조명에도 있는 자외선 A, 네. 자외선 A도 차단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 요인은 자외선 B입니다. 우리 자연광선에 있는 자외선 B가 주이기 때문에, 이 뭐 자외선 차단제도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30, 45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일사광선이 강할 때 운동하거나 등산을 자주 한다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걸 권유를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 30 정도에 플러스도 1개 정도. 아까 말했던 플러스 1개 플러스 2개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 플러스 하나 30 플러스 하나 정도, 그렇게 이제 저는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일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약국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슈퍼에서 네. 쉽게 손쉽게 구할 네, 수가 쉽게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흉터 연고라는 거, 흉터를 좀 적게 남기기 위해서 이제 흉터 연고를 흉터 부위에 바름으로써 우리 피부로 약물이 흡수해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재료인데, 이게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들도 많고. 그래서 네. 흉터 연고 가지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있는데, 실리콘이라는 게 부드러운 고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흉터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게
흉터 부위에 붙임으로써 물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촉감상 딱딱해지는 섬유성 흉터살이 조직이 왕성히 자라는 것을 억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흉터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주로 환자분들이 반드시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방법들이고요. 저희 성형외과 환자분들이 저 흉터 연고랑 실리콘 저 두 가지 병행해가지고 많이 흉터 관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걸 간단히 소개드리면 네. 이제 흔히 레이저 치료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흉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게 있고 나머지 최종적인 거는 이제 흉터 교정술이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수술하는 거니까 일단 예외로 하고 네. 레이저 치료를 이제 뭐 종류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치료는 흔히 어떤 용도로만 주로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흉터 컬러 색깔하고 그 흉터 주변에 있는 피부 색깔하고 차이가 크면 클수록 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우리 흔히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락셀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프락셀 레이저도 이제 뭐 환자의 정도나 흉터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네네. 시행하는 인터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넉넉 잡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레이저 같은 경우도 오래된 흉터에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흉터가 성숙하는 초기에 보통 한 평균 한 6개월 이내에 보통 저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레이저 치료를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환자분들이 열심히 흉터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흉터가 좀 나빠지는 경우, 딱딱해지고 튀어오르는 경우에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흉터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아픈가요? 그 흉터살이 네. 밀도가 높을수록 즉 단단할수록 약이 들어갈 때 저항력이 아프겠네요. 생기니까 좀 통증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마취 주사랑 같이 섞여서 좀 넣게 되면 통증도 좀 덜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흉터 관리는 정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 경험도 그렇고 환자분들 뭐 경험하신 환자분들도 그렇고 흉터는 정성에 반비례하더라. 정성을 많이 들면 들수록 적어지고 정성을 안 들이면 흉터가 자기 가고 싶은 만큼 나빠지더라. 이게 제 경험이고 환자분 흉터 관리하는 환자분들도 경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처는 흉터를 남긴다.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흉터 관리는 정성이다. 네. 이 두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네. 우리 미라관에서도 네. 자녀 이렇게 네. 상처 생겼을 때 이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염두에 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한 예를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좌측 할키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생긴 환자인데 다쳐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딱딱해지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딱딱해지거나 이러면 이게 엄지손가락이랑 둘째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때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이런 것도 손이지만 네. 외관상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흉터를 좀 소홀히 했을 때 만일에 그렇게 딱딱해지거나 이러면 손을 움직일 때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저기 흉터 관리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 후에는 이 정도로 없어질 수는 없으나 없어져 보일 수는 없어서 있는 보이는데요. 네. 제 눈에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 사진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우리 열탕 화상을 입어서 생긴 건데 이렇게 화상 촉이 있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수포가 생기고 나면 그 수포가 터지고 나면 이제 거기서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찐물이 나오게 네. 되죠. 그래서 찐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찐물 뭐 드레싱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치유가 완전히 재상피하라는 과정을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초기처럼 붉은 칼날 띱니다. 이렇게 붉어보면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면 진해진다. 금포도 색깔이 진해질 수 있는 건데 네. 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한들 이렇게 그렇게 많이 2달 좋아졌어요. 정도밖에 안 된 거긴 하지만 저희 환자들은 평균 한 1년 정도 관리를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1년 동안 많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네. 1년 정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창상이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건 상처 벌어짐인데 이게 이제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실을 보통 이 이제 하안금이라고 하는 아래 눈꺼풀인데 이 아래 눈꺼풀이나 윗 눈꺼풀에는 흉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흉터의 방향도 중요하고요. 흉터가 아까 말씀드린 딱딱해지거나 이러면 흉터가 눈등에 세로로 생겨가 있으면 딱딱해지면 네. 주무실 때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토끼눈, 네. 토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당기는 힘이 작더라도 우리가 주무실 때는 어떻게 눈을 크게 안 감잖아요. 세게 안 그쵸? 감잖아요. 살살. 네. 가볍게 감잖아요. 네. 그 흉터가 딱딱하거나 이러면 그 어. 정도 힘을 이겨내요. 그래서 눈을 다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눈을 뜨고 자면요? 그렇죠. 안구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주무실 때마다 안연고를 넣어야죠. 넣고 주무셔야 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네. 불편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오래되거나 만성화가 되면 각막 손상이라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아랫 눈꺼풀이나 윗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랫 눈꺼풀 하안검과 상안검에 상처 있는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대로 나가면 이게 흉터가 좀 많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좀 여기가 좀 창상이계라고 벌어져 있는 건데 이걸 새로 제가 봉합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 제거 직후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처인데 네. 그래서 새로 꿰매고 난 다음에 이제 흉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된 정도. 일단 흉터 방향이 이 가로 방향이라서 그나마 이제 딱딱해지더라도 네. 눈 뜨고 주무시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방향이 반드시 저렇게 가로로 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쪽이잖아요. 위쪽. 네. 완전 상안검은 아닌데 눈썹 아래 상안검 사이에 있는 흉터. 이것도 가로 방향이잖아요. 네. 그나마 좀 나은 흉터 방향이지. 여기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창상이게 상처가 벌어져서 이 부분도 건강하지 못한 걸 좀 정리를 하고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관리를 3개월째 했을 때 이렇게 된 사진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교수님. 어, 교수님 눈에 또 마찬가지 제 보이시나요? 눈에는 좀 보입니다. 네. 이게 선입관이죠. 제가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이게 봉합하고 난 다음에 3일째인데 보통은 우리 안면부에는 보통 실을 이제 우리 봉합살을 뽑는 거를 발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봉합살을 오래 남으면 천천히 붙을 수는 있지만 실밥 자국이 남잖아요. 실밥 자국이 남는데 그 실밥 자국 또한 흉터라서 보기 안 좋아. 기찻길처럼 보이니까.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부종이 심하거나 이러면 실이 십자가를 잘 내요. 그래서 보통은 안면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발사 시기는 한 5일 전으로 보고 뽑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였는데 이분 재봉합을 안 해서 원래 저 같으면 환자분한테 이게 재봉합을 하자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확하게 상처 경계면이 정확하게 안 맞아가지고 흉터 폭이 커질 수 있는 거라서
보통 저 같은 거 초기니까 상처 봉합하고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봉합사 제거하고 아마 새로 보통 했을 때 이 경우는 그래 재봉합하지 않고도 흉터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관료에 2달째 정도 이렇게 좀 남아있긴 한데 이때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된 거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 물론 약간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서 근데 네.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이 네 달째니까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훨씬 더 눈에 들띄는 모습의 흉터가 되는 거니까. 네.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마찬가지 그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 이 또 보기 흉하잖아요. 네. 보기 흉한 사진인데 여기도 봉합하고 난데 이 7일째까지 실을 뽑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피딱지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네. 아까 중요한 말씀대로 드레싱 과정. 드레싱 과정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드레싱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소독 냉모 바르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매일매일 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어떻게 상처 치유되는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인들인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레싱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해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재봉합을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달 아까 말했던 제 흉터 부풀어 3달 정도 이렇게 여기 흔적은 좀 있긴 있지만 그죠? 약간 붉은 네, 기운이 네. 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뭐 크게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상안검, 그죠? 위쪽 눈꺼풀인데 상체가 이렇게 일자도 아니고 그죠? 상당히 복잡한 모양으로 찌어진 상체예요. 네. 이렇게 보통은 우리의 상안검이나 하안검은 피부가 얇아요. 얇아서 보통 이런 모양을 찌어지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상체가 들려요. 밑에 바닥으로부터 들려요. 네네. 태극기처럼 이렇게 네. 흘러기듯이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봉합을 하게 되면 흔적이 깨면 흔적이 물론 흉터가 남지만 이 면적으로도 남아요. 그 나중에 뒤에 이제 한 예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 네. 그 혼이 그 저는 소뚜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상처는 이제 봉합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실 뽑은 모습인데요. 실 뽑고 난 2주 정도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실 뽑고 나면 이제 흉터 관리는 2주 후에, 2주 후에 보통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처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2주 정도 됐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관리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 5개월 정도 됐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처가 이제 세로로 된 흉터도 있잖아요. 이 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로로 된 이쪽 방향 세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당기게 되니까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눈을 뜨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흉터를 설명하는 우리가 뭐 다쳐서 화상을 다쳐서 생기는 상처로 인해가 생기는 흉터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네. 아파서 수술하거나 골절이 있어서 수술하거나 어떤 수술로 인해서 나타난 흉터 그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흉터일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흉터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술 후 흉터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나빠져 버린다. 그래서 이 사진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데 여기 흉터는 또 왜 중요하냐면 발목 관절이 있는 데잖아요.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관절 부위에 흉터가 딱딱해지거나 이러면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겠죠. 발목, 손목, 무릎, 그리고 우리 사람에서는 어디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겨드랑이, 입꼬리, 목 이런 데 흉터가 생기게 되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유념하셔야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1주 후에 이렇고 여기서 한 4달 정도 됐을 때 눈에 들뜨는 모양으로 지금 사진상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만져봐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약간 네,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신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시고 나서 저런 흉터가 이제 신경 쓰여서 네. 흉터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성형외과에 어느 시기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저기 병원마다 다 다른데 네. 보통 그 흔히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전에는 네. 얼굴 빼고 얼굴 네. 위에 흉터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 신경을 안 보면 썼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사회가 네. 요즘 사회 MZ 세대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요즘 사회 막 좀 많이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그만 흉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흉터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흉이 그대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면 수술한 흉터도 마찬가지. 이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흉터 치료에 대해서 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흉 관리를 요즘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좀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 후 흉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술 후에. 네. 그다음에 이 수술 후 흉터인데 이게 얘기 같은 경우는 소아액인데 가슴 심장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흉터를 비교해 네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 하고 난 3주째 이렇게 선홍색을 되게 울거스름하면서 네네. 가슴 부위에 원래 이 가슴 부위에는 흉터가 딱딱해지는 가장 많은 신체 부위이기도 해요. 네. 어깨랑 우리 앞가슴은 보통 조그마한 벌레 물린 상처에도 딱딱해질 수 있는 부위거든요. 가족력이랑 관련 없이. 그래서 여기는 좀 가슴 부위는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두 개의 사진은 오른쪽에 두 개의 사진은 하나는 관리를 받지 않았을 때와 관리 후에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좀 차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관리받지 않고 이후부터 치료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이렇다가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훨씬. 있다는 걸 느끼죠. 네. 사진으로 보니까 음.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 관리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한 선으로 된 흉터 아니 지금 상처가 약간 보자면 이게 S자잖아요. 네. 이 두피가 네. 이렇게 S자 형태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긴 흉터 자체가 네. 이렇게 S자니까 보통은 이 수술할 때 이렇게 재고 우리가 두피를 이렇게 밑에 바닥으로부터 약간 들어야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니까 들게 머리를. 되는 상처거든요. 네. 그래서 들었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봉합 제자리를 갖다 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 부분 면적으로 이렇게 소뚜껑처럼 가운데가 쏙 올라와요. 물론 여기도 촉감상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소뚜껑 변형, 소뚜껑이라고 소뚜껑 효과라고 그랬어요. 소뚜껑 변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말인데 네. 소뚜껑처럼 가운데가 볼록해진다는 거예요. 흉터가. 네. 그래서 저런 흉터가 남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생겼는데 들린 상처. 바닥에서 약간 상처가 들려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상처는 저렇게 보통 대부분 다 변해갑니다. 그래서 저런 상처에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분도 좀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연히 머리카락이 좀 덜 나겠죠. 흉터 모낭이 네. 손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흉터 관리 전후에 똑같은 부위를 신체 부위를 가지고 어깨 부위인데 똑같은 부위를 이제 관리를 했을 때와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보여주는 차이 사진인데요. 위에 게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지냈을 때, 네. 여기는 관리를 했을 때 3주 정도 있을 때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입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건 결국은 같이 치료하게 되면 같이 변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수술하고 난데 흉터가 딱딱해지면서 이런 경우인데 관리를 한 4달 정도 됐을 때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그죠? 네. 눈에 들띄게 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한 거를 위치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쵸. 봐요. 좀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것도 예, 네. 모두 뭐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상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네. 여건상 대표적으로 우리 미라 선생님이 질문하는 네네.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몇 질문을 가지. 받으면 대답을 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네네. 그 주방에서 요리하던 중 주방용 칼에 손을 다쳐 피부 조직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나요? 네, 이걸 참 이런 뭐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네네. 이렇게 접하는 경우인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은 네. 저렇게 뭐 다쳐서 올 때는 경황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오죠? 여기 네. 다친 부위만 이렇게 감싸고 네네. 그냥 오셔요. 어. 대부분.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떨어졌을 때 음. 그냥 오시는 거 몰라서 그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경황도 그쵸?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주위나 주위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네. 처치 방법이니까. 응급처치. 예, 모든 상처가 나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지혈이에요. 지혈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출혈이 계속 나니까 그죠? 상처 크기에 상관없이 출혈이 나면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소독된 꺼져 같은 걸로 네.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응급상에 주변에 소독된 네. 꺼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가정에는 요즘은 뭐 구급 상비약이나 이런 세트가 준비되어 네.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다쳤다 그러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면으로 된 손수건처럼 면으로 된 흡수력이 있는 면 종류로 압박을 해서 네. 보통은 상체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한 1분 30초, 2분, 2, 3분이면 지혈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혈의 과정을 겪고 상처 뭐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심장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부위. 네. 뭐 손밖에 없겠죠. 네. 다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부종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증도 좀 경감을 하기 때문에 심장보다 좀 높은 레벨에 있으면 출혈도 더하고 부종도 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세균으로도 보호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처치 방법이고요. 네. 그러면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점 요리하다 이렇게 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네. 피부가 떨어져 나갔으면 이게 이제 흔히 있는 피부는 이제 떨어진 조직을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들고 오는 것보다는 좀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독된 멸균된 꺼져 또는 면으로 된 수건? 그거를 일단 차가운 물에 약간 적셔서 그 떨어진 조직을 감싸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얼음? 아이스박스 안에 네. 이렇게 보관해 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떨어진 조직의 생존율을 네. 좀 높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는 힘들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그래서 네네. 말씀드렸던 면 종류로 된 데다서 조직을 좀 감싸서 빠른 시간에 병원에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고 오면 병원에서 알아서 세척을 해서 건강한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이용해서 여기에 같이 이식을 하는 이걸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신체 다른 부위에서 그 조직 필요만큼 채취를 해야 되니까 수술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또 피부를 채취를 하는데 흉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일상생활하다가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떨어진 조각은
이용할 수 있든 이용할 수 없든 일단 병원으로 가지고 가야 가지고 와야 된다. 된다. 네. 보통은 혹시나 이런 분도 있어요. 장갑 끼다가 다쳤기 때문에 장갑을 벗고 상처 응급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그러더니 장갑 속에 그 조직이 같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와서 찾으러 갔는데 장갑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갑 끼고 있을 때는 장갑 벗을 때 그거 먼저 찾으셔야 돼요. 떨어진 조직을 예, 꼭 그런 환자분들이 가지고? 많아요. 장갑 속에 있어서 못 찾았는데요. 예, 그래서, 당황스러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만 떨어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 조각이고 이렇게 왼쪽 손등에 이만큼 비교적 크잖아요, 상처가. 네. 그래서 이 조직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붙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다른 데서 이만큼 조직을 뗄 필요가 없겠죠. 네. 이 정도는 아까 말했던 피부 전층 손상이라서 재생이 되기 힘들죠. 힘든-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결국은 낫게 하게 되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떨어진 조직을 피부를 조직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복합 조직이 떨어진 경우인데 복합 조직이라는 말은 조직 종류 아까는 앞에 거는 피부만 네. 우리가 피부 밑에 뭐가 있죠? 근육이 있고 그 밑에 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복합 조직은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조직이 함께 떨어진 경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수지천부 절단 케이스인데 이렇게 일부분 뼈랑 같이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뼈는 크게 기능에 지장을 안 주는 정도면 제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조직이 크면 클수록 혈관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붙이면 안 되고 혈관 동맥, 네. 정맥, 그다음 신경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복합 조직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서 아까 맑은데 차가운데 적신 꺼제 네네. 상상해서 들고 오는 게 들고 와야 예,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수술한 부위의 흉터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나요? 그쵸.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마찬가지죠. 수술한 부위의 흉터는 처음에는 뭐 그 이전에 상처 났을 때 흉터보다는 네. 좀 덜하긴 하죠. 덜하긴 네. 한데 이 수술 부위 흉터 또한 흉터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 가고 싶은 만큼 나빠집니다. 나빠지는데 요즘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부 수술을 할 때 네. 흉터 남는 걸 그렇게 크게 남는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죠.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복강경을 이용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거든요. 네네. 산부인과에서 하는 난소종양이나 자궁 건종 수술도 보통 복강경을 네. 이용해서 많이 하고 복강경을 이용해서 그 구멍만 뚫잖아요. 특히 배꼽을 통해서 뚫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상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배꼽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체질이 켈로이드는 아닌데 네. 관리를 잘 안 안 해서. 하셔가지고 원래 의료진이 배꼽 부위를 복강경 수술할 때 닫을 때 이렇게 열심히 잘 닫아 주시더라도 네. 흉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지고 나오면 배꼽 주변에 어떻게 돼?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래 흉터살이 삐지고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배꼽을 항상 못 닫을 때는 주의 깊게 해서 봉합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강경 수술했을 때 특히 배꼽 부분은 그래서 배꼽 제가 성형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 환자분들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특히 복부나 하복부, 네. 산부인과적인 질환 수술할 때 그 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 제왕절개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이야 밑 하복부에 흉터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배꼽에 켈로이드가 생기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물질이가 안에 끼어가지고 골마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 보통은 그럴 때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문제가 될 때 거기서 진물이 계속 나오고 냄새 나고 네. 그래 밖에 있는 흉터뿐만이 아니라 그
틈 사이로 이물질이 껴서 배꼽 안에 쌓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배꼽 주위에 수술 흉터가 수술하고 있으면 나서? 네. 반드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배꼽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배꼽 성형수술 해드리긴 하지만 네. 초반에 관리 잘해가지고 예쁜 게 더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비키니도 입어야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그래서 그 부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수술 부위 중에서 물론 네. 다른 부위도 중요하죠. 이렇게 아까 네. 말했던 관절 부위, 네. 무릎 관절, 네. 힙, 힙. 그리고 발목 관절, 손목 관절, 팔꿈치, 어깨 관절, 이 부위에 관절 부위에 생기는 흉터는 특히 수술하면서 생기는 흉터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해요. 나중에 관절은 운동 범위가 있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 흉터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흉터 제거술은 언제,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흉터 네. 제거술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죠. 그래서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흉터 교정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흉터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통 병원을 방문하죠. 네. 이제 보기 싫은 흉터 없애주세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이게 흉터 제거술이 아니라 흉터 교정술인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기 싫은 흉터를 없애주고 좀 나은 새로운 흉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흉터 교정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보통은 흉터 기존에 보기 싫은 흉터는 없어지는데 새로운 흉터가 남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수술하려면 기존에 있는 흉터보다 새로운 흉터가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수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럴 때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수술해도 비슷하다?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시간적인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비용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인 비용이 훨씬 더 그렇죠. 새로운 흉터가 생기게 되면 그때도 또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흉터 제거술은 언제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 수술한 이제 크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 아까 흉터를 뭐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았는데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특히 미용적인 관점에서 보이게 외관상 보이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긴 해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의 이 정도 흉터는 괜찮은데 친구가 볼 때 비슷한 흉터인데 보기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 미용상 외관상 보기 싫은 흉터가 될 때 이렇게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기능적인 변형이 생길 때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신체 움직이는 부위 있죠. 굽었다 폈다 하는데 네네.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무릎, 네. 힙, 목, 입꼬리, 겨드랑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귀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로 흉터가 이제 생겨서 딱딱해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켈로이드나 비후성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모양도 변형이 되지만 기능장애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보통은 이 흉터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목에 흉터가 심하면 좀 힘들잖아요. 숨쉬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예전 같은 게 화상을 막 입으면 전신 화상 입고 목 부위에 있으면 호흡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주로 이제 외관상 보기 싫은 경우하고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수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보기 싫은 흉터, 외관상 흔히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켈로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켈로이드는 흉터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고 지멋대로 막 튀어오른 정도도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해서 생긴 흉터인데 이건 수술하고 2달째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하고 난 다음에 6주. 6주. 네. 수술 후 2달에는 수술 후 2주겠죠, 2주. 잘못된 케이스는 아, 네. 2주고 6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2주네요, 교수님. 그쵸? 2주. 이 사진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흉터 보면 되게 두껍고 튀어오르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발목 관절. 관절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발목을 움직이는데 방해를 받겠죠. 굴곡하고 신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수술적인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위는 뭐 제거를 하고 흔히 말하는 이식이나 피판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 같은 경우도 하상흉터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네. 얘는 흔히 말하는 여기가 부위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그 팔꿈치 접히는 그쵸? 전완부, 네, 전완부 팔꿈치 관절 네. 부위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딱딱해지면 이렇게 세로로 구축이 되니까 피는 게 힘들겠죠. 구부리고 있어야 되고 피지를 못하니까. 팔이 쭉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구축된 밴드를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수술 이전에 일단 관리를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흉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좀 움직이는데 좀 편안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 부위는 이제 하상 흉터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해가지고 펴준 케이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흉터 교정술은 최종적인 흉터 관리의 모습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상. 네. 교수님. 몇 분했는데 너무 많이 잔소리 많이 했나? 오늘 엄청 간단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말이 교수님. 하다 보니까 길어졌다. 네. 교수님. 선생님 몇 분 정도 된 거예요? 그 오늘 네. 그쵸? 오늘 유익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 교수님 그 보톡스도 조금 되게 잘 하신다고 그쵸? 보톡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톡스는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 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도 네, 네. 저도 받아봤는데 교수님 되게 보톡스를 엄청 섬세하게 진짜 시술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보톡스를 주제로 해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초대해 주면 감사하지만 네. 제 시간 되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서울백병원 이게 마지막 필수 코스인데요. 네. 저희 서울백병원 성형외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백병원 성형외과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에서 보통 이렇게 대학병원급에서 주로 하는 거는 미용 성형도 주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재건 수술입니다. 재건 수술.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은 외상후에 다친 거를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통칭하는 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조그만 상처, 사소한 상처 이런 거에서는 보통 치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환자분들에게 특히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 흉터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향후에 계속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처 치료 클리닉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니까 타 병원에서는 이렇게 그런 치료를 경험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네. 오늘 조금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급에서는 그런 치료를 대부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다음 강의는 가정학과 조영규 교수님의 건강생활습관 증진을 위한 생활습관병 클리닉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사전에 궁금하신 점 미리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강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안녕 해주시면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